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페이지 19번입니다. 자, 행태주의인데 자, 행정의 본질은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조직, 또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는 행동과 태도를 말해요. 이게 이제 행정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행태 가운데 특히 사이몬은 뭐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행태 가운데 의사 결정이라는 걸 강조한다 그랬죠. 자, 이런 점에서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연구해요?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과학으로 해서 행정학. 그래서 3번 보시면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강조함에 따라서 공공부문과 사기업 간의 공통점, 행태가 본질이라는 점, 또 의사결정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정부 행정하고 기업 경영은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치사실 이원론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과학이 되기 위해서 가치의 문제를 행정학의 연구 대상 자체에서 제외시켜버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틀리네요. 이제 행정의 가치 중립성, 이거는 맞지만 공공성은 아니죠. 오히려 공공성은 공행정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먼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 행정과 기업 경영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부각시킨 건 아니지.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자, 21번 갑시다. 이제 행태주의가 객관주의라면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 기존의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하는 주관주의, 바로 이제 주관주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문 분야가 현상학이라는 거죠. 현상학. 그래서 이제 현상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행정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과학적인 방법은 실증주의를 말하죠. 이거보다는 해석학적인 방법, 현상학적인 이해죠. 해석학, 의미, 의도를 헤아리는 거죠. 해석학.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 동그라미 하시고, 이 행위가 바로 액션이죠. 의도가 포함된 행위, 의도나 의미가 포함된 행위,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조직은 그 조직 현상 속에 참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미의 의도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조직 내외의 사람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서 조직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간다. 구성. 같은 얘기고. 3번이 틀렸죠. 인간 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요. 왜?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상학은 겉으로 드러난 행태 이면에 있는 의미, 의도, 이런 걸 중시해요. 근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이제 행위 자체를 중시합니다. 산출물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1번은 이건 중요한 그 현상학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반복해서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앞서 본 이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에 근거해서 이제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대표적인 행정학 이론이 신행정학이죠. 그래서 신행정학은 일단 후기 행태주의를 배경으로 하죠. 후기 행태주의가 외치는 거 두 가지, 적실성과 실천. 그래서 이제 이 후기 행태주의가 표방하는 적실성과 실천성을 행정학이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책지향적인 행정학.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지금까지 행정의 본질은 관리였죠. 관리의 문제는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문제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측면의 관리, 이 가치 중립적인 관리론을 비판하고, 또 사회적
형평이라는 이념을 추구하죠. 5번에 3번이 틀렸어요. 전문직업주의를 비판합니다. 신행정론은. 왜 그러냐면 전통행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본 다음에 관리상의 능률을 높이는 관리 지식만, 관리 기법만, 이런 걸 이제 전문직업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전문직업주의는 비판해요. 자, 25번 봅시다. 자,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으로서의 과학성. 과학은 항상 네 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실증주의다 보니까 가치, 사실, 이원론에 근거해서 뭐만 연구해요? 가치만. 미안합니다. 가치, 사실, 이원론에 근거해서 가치는 배제하고 사실만 연구하죠. 그런 다음에 이 사실로서의 현상과 현상 간에 존재하는 뭐를? 규칙성, 일반성, 법칙성을 찾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결정론에 기초합니다. 결정론, 디터미니즘이라 그러죠.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유발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현상에 대한 규칙성, 일반론 얘기했죠. 그리고 4번 이제 사이몬이 대표적이죠. 논리 실증주의. 그리고 주로 과학은 뭐를 다뤄요? 가치는 다룰 수가 없잖아요. 팩트, 사실을 다루죠. 사실은 진위의 문제죠. 진위. X는 Y다. 이런 게 사실이죠. 2번이 틀리죠.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 모색. 요거는 과학성이 아니라 기술성이라 그러죠. 또는 예술성. 과학성과 대비되는 실용성, 실천성, 처방성이니까요. 자, 그 다음 27번부터는 공공선택이론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근거하죠. 그래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입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리고 이 개인은 전부 어떤 존재? 합리적, 경제적 인간. 그래서 2번.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이 공공선택이론은 시민도, 관료도 전부 다 어떤 존재로 봐요? 정치인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봐요. 그럼 합리적 경제인은 공공재를 최대한 돈 내고 쓰려고 해요? 공짜로 쓰려고 해요? 무임승차하려고 하죠. 그게 합리적 선택이니까. 그래서 공공재의 공급이나 그 개선에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재가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정부 실패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권적인 시장 장치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분권적인 제도. 이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죠. 분권적인 제도가. 자, 이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여기 27번 문제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반복해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29번으로 갑시다. 자, 29번이요.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공선택이론은 연역식입니다. 기납식 하면 틀려요. 연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합리적 경제인이다라고 하는 일반론으로부터 이론을 구성을 하죠. 연역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합리모형의 정책 결정 수단. 합리적 경제인 가정이니까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 뭐예요? 무임승차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3번 이제 이 공공선택 이론이 강조하는 게 정부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재라는 제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죠. 공공재라고는 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누가 공급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세금 걷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 즉 정부 실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재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 원리 같은 분권화된 시장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민주행정이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행정에서 소비자 보호 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3번이 틀렸죠. 정통적인 정부 실패의 한계에 대해서 출발한 건 맞지만 자,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할권의 분리가 아니라 중첩이죠. 분권화.
그래서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꼭 기억하세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에 따르자면 이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할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키면 안 되고 중첩을 시켜야죠. 그리고 권한은 어떻게 해요? 분산시켜야 되죠. 그래서 분산과 중첩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3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제도주의 얘기인데, 신제도주의. 1번, 신제도주의는 이제 제도를 균형, 특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자,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균형점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 뭐 신제도주의에서 2번, 규범, 규칙 다 포함되죠. 근데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이 규범 규칙은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3번. 그래서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는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그 다음에 4번 제도를 중심에 놓고 다른 이제 관계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는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칙들인데 거기에는 법규,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규칙도 있지만 이제 관행, 관습,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자, 3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는데 구제도론은요, 제도 분석이 정태적이었어요. 하지만 신제도론은 동태적이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신제도론이든 구제도론이든 둘 다 제도에 초점을 두는데 자, 중요한 차이점이 구제도론에서는 공식적인 것만을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제도론에서는 공식적인 것 플러스 비공식적인 거. 그리고 이제 구제도론은 제도 분석이 정태적이에요. 하지만 신제도론은 동태적으로 제도를 파악을 해요. 두 가지. 그래서 33번 구제도론보다 동적이고, 이제 3번 제도는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4번 이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 이게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이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거래 비용 이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제도론은요, 그 이전에 존재했던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행태주의에서는 제도가 무시가 됐었죠. 왜냐하면 이제 행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행태를 단순하게 합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겁니다. 행태주의에서 제도 변수는 무시가 됐죠. 하지만 이제 신제도론에서는 제도를 중시하게 되죠. 자, 계속해서 35번이요. 이제 거래 비용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윌리엄슨이죠. 윌리엄슨.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거래를 하는 장치에는 계층제가 있고 시장이 있는데 계층제, 하이어라키, 시장, 마켓. 그러면 자, 시장이 불안전할수록 시장의 거래 비용이 높아지죠. 이 경우에는 시장보다는 계층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거래 비용을 낮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 실패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시장보다는 계층제가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연속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자, 시장에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죠. 현실에서 시장 실패가 생길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완화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층제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 밀집성을 극복할 수가 있죠. 2번은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계층제를 하게 되면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 비용은 높아질 수가 있겠지. 근데 하여튼 2번은 이 근거 자체로 언급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특히 거래 비용 이론하고 주인 대리인 이론이 중요해요. 자, 37번 봅시다.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기흑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는 거래 비용 이론이 핵심이라 그랬죠.
그 다음 니은번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바로 문화예요. 문화, 비공식적인 문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려요. 그 다음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이제 제도의 영향력, 제도적인 맥락, 특히 역사성이죠.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니은번은 완전히 틀리죠.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자체가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맞는 거는 기역하고 디귿만 맞아요. 니은은 틀립니다. 니은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지. 자, 39번. 여기서부터는 NPM 내용이에요.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이제 기업가적 정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 때 정부 재창조론. 오수분과 개불러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행정국가가 정부 중심이라면 이제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지향적인, 그래서 이제 시민, 그러니까 관료로부터 시민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는 성과관리죠. 성과관리. 그래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기업가적 정부는 사전에 어떻게 해요? 규정 규칙 절차는 최대한 없애고 대신 사전에 미션을 정합니다. 미션. 그런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미션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게 바로 성과죠. 이걸 측정하는. 5번이 틀렸죠.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은 로윙이죠. 로윙. 노젓기지. 노젓기.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는 전통적인 행정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신행정론은,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보다는 스티어링에 초점을 둬라. 이렇게 주장하죠. 41번 고객지향적인 행정 업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요소가 아닌 거죠. 고객지향. 그러니까 NPM은 고객지향성을 외치죠. 3번이 틀려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고객들마다 요구가 다르잖아요. 단일화, 다양화시켜야지. 그래야 고객들마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여기 이제 대응성, 리스폰시브니스라 그러죠. 자, 43번으로 가시면 한국 정부 개혁에 영향을 준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성과주의 맞죠?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행정 맞고 대응성. 그 다음에 3번의 경쟁원리 맞죠? 민간경영기법 도입. 그 다음에 이제 4번 민영화 민간위탁을 통해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2번이 틀립니다. 이제 이 NPM은요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 약하야. 그러니까 NPM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예요. 지역사회가 분권화된. 그래서 NPM은 신지방분권하고 결합이 됩니다. 신지방분권. 자, 45번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 NPM을 비판하고 나오는 NPS라는 개념이에요. NPS.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신공공 서비스론. 얘는 뭐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NPM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45번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이 추구하는 내용이 아닌 거. 이제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 공동체주의 이런 거에 근거하죠. 그리고 2번 자 스티어링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스티어링을 강조했던 건 NPM이죠.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의 공유된 이익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서비스 제공, 관료의 역할. 그리고 4번 이제 기업가적 정신. 이거는 NPM이죠. 이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시민 정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주인의식. 3번이 틀렸죠. 정부 규모를 축소. 이거는 신자유주의죠. 3번 문장 자체가 신자유주의이고 이거는 이제 NPM의 내용이죠. 47번 보세요. 이제 공공관리나 거버넌스 같은 행정개혁적인 이념이 등장한 것과 거리가 먼 거.
거버넌스입니다. 뭐 세계와 정부와 맞죠? 그리고 사회 세력들 간의 시장, 시민사회, 정부라고 하는 사회 세력들 간의 이제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죠. 파트너십, 네트워크. 3번이 틀리죠. 이제 대의 정치 체제 공고화가 아니라 대의 정치 체제 약하죠. 오히려 거버넌스는 직접적 참여 민주주의죠. 문제 해결 과정에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자, 49번 이제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이론가 피터스죠. 피터스가 제시하는 4가지 뉴거버넌스. 1번이 틀렸죠. 이건 뭐 탈규제 모형이지 규제 모형이 아니라 탈규제. 그래서 피터스 4가지는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 모형, 탈규제 모형.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51번 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거버넌스 이론가다 그러면 피터스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로우즈라는 학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우즈라는 학자가 거버넌스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 굿 거버넌스는 바로 뭐예요? 굿한 거는 행정적으로는 NPM을 도입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굿한 거죠. 그래서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에게 대출 조건으로 2번은 뭐 일반적인 내용들 쭉쭉 보시고 이제 4번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지금 굿거버넌스는 굿하다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행정적으로는 NPM이죠. 그래서 NPM하고 결합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결합이 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와 NPM이. 그래서 4번이 틀리고요. 53번 보시겠습니다. NPM하고 뉴거버넌스를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53번. 그래서 그 해설에 있는 표 자체를 암기하셔야 돼요. 유사점, 차이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일단 둘 다다 이런 점은 1번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유사점이죠. 투입에 대한 통제를 중시했던 거는 전통적인 행정이죠. 그 다음에 2번 틀립니다. 둘 다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려요. NPM도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3번 NPM은 조직 내부에 정부 조직 내부의 관리 방식 뜯어 고치는 데 초점을 두고 조직 내, 반면 거버넌스는 조직 간, 시장 시민사회라고 하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는 조직 단위 간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그래서 같은 얘기죠. 4번에 보시면 그래서 NPM은 경쟁, 반면 뉴거버넌스는 협력. 둘 다 뭐를 배경으로 해요?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보신 거는 이제 행정학 총론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학 총론 파트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정책학 역시 홀수 문제 중심으로 볼 겁니다. 시간상 제약 때문에. 자, 수고하셨습니다.